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정치 문화 공부하실 때 기억나시죠? 향리형, 신민형, 그다음 뭐 참여형 정치 문화에서 공부하셨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죠? 거기서도 신민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서 어땠었어요? 정치 주체로서의 자기 자각은 결여되어 있지만, 그죠? 정치 공동체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정치 문화를 우리가 신민형 정치 문화라고 표현을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바로 그런 형태를 떠올리시면 신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민주정치를 고대, 근대, 현대에서 나눴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에 따라서 고대 민주정치가 이랬고 근대 민주정치가 이랬고 현대 민주정치가 이렇다. 따라서 이때 강조되었던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념을 건드려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봤더니 고대에서 강조했던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별게 아니라 다양한 정치 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하더라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근대에 와서 와 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이념적으로 자기들이 추구할 만한 과거에 그런 게 없었냐 하고 돌아봤더니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게 있었다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회가 있었다네. 그래서 그것을 끌고 오게 되면 새롭게 민주주의라는 개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표현했었고 오늘날에서는 민주주의가 그저 없는 곳이 없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죠.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 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 근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생활 양식 하나가 그냥 문화라는 겁니다.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민주정치, 또 하나는 제한된 민주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접 민주정치 뜻이 뭐예요? 그죠? 모든 시민이 다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선생님 제한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그 사람은 시민이 아닌 겁니다. 일단 시민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자, 노예, 외국인이 아닌 그죠? 일정한 연령 이상의 성인 남자 이 사람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이 시민은 모두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이 가지는 직접 이 시민들이 가지는 어떤 정치적인 권리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에 따라서 시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한된 민주정치의 의미로 여자, 노예, 외국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혼돈스러우실 수 있지만 답 3번 보시면요. 시민 전원이 참여해요. 이때 시민은 이미 여자, 노예, 외국인이 제외당해 있는 겁니다. 그죠? 참여하여 국사를 결정하는 민회를 통해 그쵸? 직접 민주정치를 실현하였다. 물론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요. 이런 직접 민주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정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민과 비교하여 고대 그리스 위에 똑같은 내용이죠. 제한된 민주정치 바로 1번입니다. 여자, 노예, 외국인을 시민의 대상에서 아예 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민이면 누구든지 평생 죽기 전에는 한 번은 공직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직에 지금 우리가 뭐예요? 내가 공직에 나가고 싶다고 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의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는 뭐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재수가 그때 당시에는 재수가 없으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뽑아가지고 추첨이나 윤번 번을 선다 그랬죠. 그래서 추첨 윤번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직접 민주정치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를 떠받들 수 있었던 이 두 가지 제도도 역시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추첨과 윤번제에 의해서 그죠?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이 문제점이 뭔지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죠? 방안을 묻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좋은 직종이 어떤 거냐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직종은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지만 국회의원은 임기 동안 누릴 것은 다 누리는 데 비해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나중에 국회의원의 특권 같은 거 하겠지만,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일단 올라가고 나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거쳐가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좀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승리를 해서 그죠? 국회의원이 되면 일단 4년 동안 나는 빵빵하게 먹고 살만 하다는 겁니다. 뭐 그죠? 연봉이 엄청나죠?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해이해진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 민주정치적 제도 국민 소환입니다. 야, 너 뽑아놨지만 뭐 좀 못하는 것 같아. 내려와.
리콜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국민소환제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소환제는 있다라는 점 꼭 좀 수업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번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이념으로 맞는 것은 프랑스 인권선언, 우리나라 헌법, 세계인권선언, 인권선언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문제 드리려고 내는 문제 드리고요. 계속해서 쭉 넘겨서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주권은 대내적, 최고성, 대외적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주인된 권리, 독립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고 대내적으로 어떤 권리보다 모든 국가의 공권력보다 가장 앞서는 권리, 그죠? 주권. 우리나라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 주권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주권은 대외적이 아니라 뭐예요? 대내적으로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갖는다. 대내적, 대외적 성질 꼭 두 가지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21번 보시면요. 전자민주주의, 원격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전자민주주의 발달이 국민의 의사를 곧바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때 정치 과정에 미칠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일단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국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나 창구가 더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 이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먼 미래가 되면은 국회의원이 어떤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내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죠 부차적으로 나가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왜? 일일이 모이지 않아도 되고요. 일정한 회기가 뭐 지금은 9월 1일에 시작해서 회기 100일을 옮기지를 못하지만 그때 되면 또 법안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어찌됐든 이 원격민주주의 발달이 자 국민의 의사를 바로 전달하는 점. 자, 보겠습니다. 자, 시민들이 정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원격 민주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개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동일한 의미의 설명이고요. 3번,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더 고집할 것이다. 선거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선거가 뭡니까?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선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선거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선거는 간접민주정치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방법이죠. 그죠? 제도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간접민주정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간접민주정치인 대의정치를 보완하는 기능. 그렇죠. 원격민주정치가 발달이 된다면 간접민주정치인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법인 국민소환, 국민발안, 그죠. 뭐 이런 국민투표 이런 제도에 더해서 직접 전자민주주의 또는 뭐 원격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개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의 왜곡이 좀 덜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넘겨서 보시면요. 24번, 25번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24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대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헌법상 저항권은 일단 인정 안 된다가 근본입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불의의 항거한 살구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저항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수단을 쓰고서도 그 권리가 회복이 안 돼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항권입니다. 그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보면은 헌법소원 있잖아요. 헌법소원. 헌법소원도 그래요.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어. 근데 이 침해당한 기본권을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는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헌법소원 걸 수 없습니다. 왜요? 이 헌법소원은 뭐예요?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다른 모든 법적 권리의 어떤 구제 방법을 다 행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단 행사한다 하더라도 다른 권리 구제 수단 다 써보고도 안 되겠어. 그래서 저항했어. 저항권 썼어. 그런데도 이 저항하는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사회과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회과답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기록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